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트럼프가 25%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3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에 우리가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을 해서 흑자폭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80조가 났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현금 민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주는 것, 석유와 가스를 더 수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저는 현대정권의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한 5년 했습니다. 현대정권 있었고, 또 LG전자에도 한 1년 있었고, 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제 정권팀에서도 한 2-3년 있었고, 국회에서 한 10년간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일 좀 했습니다. 2010년부터 세종대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부자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학책도 쓰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다 믿지는 마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잘 이제 발췌하셔서 잘 투자하셔서 또 부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좀 상황을 IMF 때와 비교해 보면 좀 어떠한 상태인가요? 제가 이제 1997년도 IMF를 맞을 때 정권회사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원화 환율이 평소에 뭐 한 900원, 10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절반이 망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 시중에 있는 5개 은행이 합쳐진 겁니다. 상업은행, 한일은행, 뭐 이런 은행이 합쳐진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은행이고, 알고 계시는 외환은행이 이제 미국의 론스타에 팔렸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나은행과 합병이 됐죠. 이와 같이 IMF를 맞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큰 고통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많은 은행 직원들이 해고가 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IMF를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항상 우리나라의 서화 분석에 대한 겁니다. 한국의 강점과 또 한국의 약점, 또 기회, 위험 요소를 하는 건데, 위험 요소에 보시면 중간에 제가 한일 통화 스와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가 둘 다 없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다행히 2024년도에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썼는 경제 전망책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환율이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이제 제조업의 강국이고 한국이 5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GDP로는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데,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곱하기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GDP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GDP로 36,000달러고 일본이 35,000달러입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2024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00만 명 정도 되고, 일본인이 한국에 온 것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자, 이런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것은 국제 통화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없습니다. 35위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는 세계 10위인데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35위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요. 한국이 35위입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도 38개국 중에 33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9%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 있고,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GDP는 한 2% 정도 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1.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60%고 한국이 1.6%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도 60대 1.5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앞으로 미국의 95%, 한국의 5%를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한 나라의 외환 보유액 비중인데요. 한국은 현재 23%밖에 GDP 대비 23%입니다. 한국은행이 항상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09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보다도 더 작은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한번 보시면 국가 GDP가 3,6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환 보유액이 국가 GDP의 115%입니다. 엄청나게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1997년 IMF 때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부 다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대만은 겪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GDP의 75%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스스로가 위험에 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과거에 600억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있었지만 지금은 두 개도 없는 상황이고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렇게 GDP 대비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이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절대적인 금액만 세계 9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국제금융에서 석유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다. 이제 그걸 알려드리고, 우리가 적정한 외환 보유고 한국이 얼마나 적정한 외환 보유고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IMF가 제안한 것은 6,8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12번째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국가가 이미 파산했습니다. 12번째 났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되어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개 나라가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다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 저는 환율은 1,500원, 1,600원 갈 것이고 앞으로 매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뒷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82% 확률로 달러는 오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1달러는 2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450원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450원이니까 아마 작년에 이제 1,490원까지 갔다가 이제 아마 저는 올해 1,500원, 올 연말엔 1,600원, 1,700원, 1,800원 앞으로 계속 오른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간 환율이 어떠한 확률로 오르느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82% 확률로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우리 한국은행에 원화가 없습니다. 그죠?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습니다. 저 외환 보유고 중에 4%만 현금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미국의 정부 기관채나 채권,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당장 동원할 돈도 없고, 두 번째는 적정한 외환 보유고에 우리가 적정하게 보유해야 할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고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안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모르쇠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무리
뭐 저도 많은 학회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항상 한국은행은 이제 97년도 IMF 시절에도 뭐 충분하다 했지만 며칠 뒤에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를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들은 이런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대비해야 되겠고, 제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나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잘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은행, 정부, 국회가 BIS가 제안한 것만큼 9,200억 달러 정도를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고관세를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 외환위기에 대해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한일통화스와프, 한미통화스와프가 둘 다 없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당장 동원할 돈이 없다는 것, 그죠? 현금 보유가 4%밖에 안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화로만.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제일 좋은 거에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시가총액 1등은 현재 애플입니다.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좀 고점 대비 지금 20%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다시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개인이 환율 상승에 대비하기 제일 좋은 것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애플이 됐다가 엔비디아로 바뀌면 다시 엔비디아로 하고, 뭐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세 개 회사를 뭐 분산 투자해도 좋다. 보니까 뭐 작년에만 한 10번씩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등, 애플, 엔비디아 하다가 지금 엔비디아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주식의 가장 큰 부자인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50%가 애플입니다. 현재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30%를 달러로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도 한 20% 정도 내렸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15%, 엔비디아는 20% 내렸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익이 날 수가 없고, 상대국, 한국, 중국 모든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25% 부여하면 상대국도 25%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세계적인 기업도 주가가 15%, 20%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1기에 했던 무역 정책이 한 30%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 70%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100% 실행은 안 되고 한 30% 정도 실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환율은 82% 확률로 계속 오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가 지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관세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펼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금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어떠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25%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3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에 약 한 1,000조 원 정도로 수출했었고 한 900조 정도로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석유와 가스를 다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는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요. 독일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주가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린 것이고, 이건 부동산 가격이고, 이제 트럼프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고관세를 부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요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석유화학, 반도체 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체 이익이 한 100조 원 정도 났는데요. 80조가 미국에서 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 원 이익이 났는데 85조가 미국에서 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미국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이고요. 미국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전체 수출의 53%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 나라의 경제 교역으로 이제 한국은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한국은 작년에 미국에 150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미국 차는 우리나라에 5만 대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30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와 가스 1위가, 수입 국가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 그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관세 정책 계속 부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에 우리가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사주고, 또 지금 알래스카에 한국의 철강 기업이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조나 미국에 흑자를 남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도 10배 올려라. 그 다음에 미국산 물건을 더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을 해서 흑자폭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80조가 났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머니머신이다. 현금 민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주는 것. 당장 필요한 게 석유와 가스를 더 수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또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주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조 원 정도의 수주고가 있고 조선, 방위산업 뭐 이런 것이 한국에 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현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은 한 3개월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지위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큰 걱정입니다. 삼성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하이닉스가 20%를 차지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경제에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제품이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가 70%를 차지하고 메모리는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 분야에서 90%는 대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대만 기업이 차지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8%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한 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가 한 8차선 정도 되는데 HBM 반도체는 한 16차선 정도 되는 초고속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인재를 중시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삼성의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하이닉스로 옮기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더 빨리 HBM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삼성이 과거처럼 이런 인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테크윈, 하나시스템 전부 다 과거에 삼성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삼성테크윈이라든지 삼성탈레스, 삼성이 무기 만드는 것을 전부 다 하나에 팔아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GDP의 절반을 삼성그룹, 현대그룹이 25%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한국 GDP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지금 HBM 반도체도 못 만들어냈고 이런 주요한 방위산업도 다 하나에 팔아 넘겼고 저는 이제 그 원인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과거에는 삼성의 미래전략실 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재를 중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삼성이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그죠? 거기에다가 정부의 압박도 있고 또 정부의 이제 그런 뭐 전체 일중에서 한 0.1%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빨리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또 인재를 육성하고 소중히 해야 되겠다. 빨리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점은 한국의 삼성이나 또 현대나 이런 주요한 기업들이 과거같이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또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부자들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국내 은행이 아닌 해외로 지금 돈을 옮기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달러의 상승 이것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요약을 한번 보시면 트럼프의 이제 고관세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한국의 1% 부자, 우리나라의 1% 부자는 평균 커트라인이 30억입니다. 한국의 1% 부자가 되려면 평균 한 55억 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제 30억이 안 된다. 순자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빼고 한 30억 돼야지 한국 1% 부자의 커트라인에 딱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KB국민은행 기준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제 한국의 1% 부자가 30억이다.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아주 한 30억 정도 하는데 대신에 또 대출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집값의 한 절반 정도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또 15억 빼면 한 15억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모으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밑에 보면 우리 자녀에게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뭐 부자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 하라 그랬지 부자 되라고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청빈, 무소유 이런 걸 강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무소유해라. 그래서 법정스님 과거에 뭐 난초를 이제 무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그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너들 부자로 살고 싶냐? 거지같이 살고 싶냐? 이러면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부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무소유나 뭐 청빈, 깨끗함 이런 걸 강조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되다. 그죠? 유대인들은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전 세계에서 창업 1위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죠?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이제 부자를 강조시하고 하나님이 부자를 축복해 준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제 부자가 되라고 저는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82% 확률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다. 밑에 보시면 제가 한국의 강점, 한국의 약점 써놨습니다. 밑에 보면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보십시오. 제일 밑에 유출이 유입의 2배에서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평균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도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주 52시간제 아직도 법이 통과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노동 생산성 세계 1위가 미국인데요. 38개국 중에서 33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현대정권부터 해서 일반 기업 한 15년 정도 다녔는데 근무 시간 중에 은행도 가고 담배 피러도 가고 커피도 마시러 갑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신문도 못 보게 하고 사적인 전화도 못 하게 됩니다. 본인이 9시부터 6시 근무 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딱 30분 줍니다. 30분만 밥 먹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다니는 이유가 밥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담배 피는 건 당연히 상상도 못 합니다. 다 자기가 출입하고 나가는 카드가 다 있죠. 신분증을 찍고 나가면 다 그런 것을 자기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철저하게 업무를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위험 요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자들이 현재 싱가포르나 외국으로 계속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왼쪽에 보시면 상속세가 60%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세율 가장 높습니다. 또 법인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21%고 트럼프는 15%까지 낮추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트럼프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지만 미국 사람들은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322표 받았습니다. 350표 중에 절반 이상은 트럼프가 약 80%를 트럼프가 휩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는 미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미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3만 5천 달러, 3만 6천 달러인데요.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부자들이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라든지 미국, 캐나다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에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강력한 노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 한 15%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입니다. 이 대기업 노조들입니다. 주 52시간제도 한국은 이렇게 규제입니다. 그죠? 주 52시간제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허용하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다 금지시켰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래서 부자들이 옮기고 있다. 저는 정부와 국회가 저는 뭐 세계 제일 좋은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균만 좀 해라. 그죠? 세계 평균 법인세는 21%입니다. 또 우버, 에어비앤비는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버는 우리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우버입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해야지 그 나라가 발전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한국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생 취업률 제가 45%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 못하는 거 우리 자녀 탓이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도 상당히 크다.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고 부장까지 우리가 지금 노동법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공무원을 10만 명 해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비효율적이다.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10만 명을 해고를 시킨 나라입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이 공무원들도 미국은 해고가 가능하다.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업이 해고를 할 수 있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가 닥쳤을 때 미국의 메리어트 호텔은 전체 직원의 90%를 해고했습니다. 일단 기업이 살아남아야 근로자도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해고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이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절대 그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2배나 많습니다. 삼성, LG, 현대 모두 다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그다음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세계 평균 정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야만 부자들이 이탈을 하지 않을 텐데요. 상속세부터 해서 모든 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절반 정도는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정권거래세 0.2%만 제외하고 배당세도 없습니다. 그다음 주식에 대한 소득세도 없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모든 세금이 없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캐나다도 상속세 없습니다. 여러분 20개 국가가 전제 상속세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락앤락 같은 기업들 지금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홈플러스 같이 국내 2위의 기업을 인수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소매 금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00조 원이 팔렸는데요. 이 가운데 51%가 온라인으로 팔리고 있고 저는 앞으로 이 온라인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오프라인만 영업을 했지 사모펀드는 돈만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홈플러스를 한 20개 정도 팔았습니다. 본인들이 한 6조 원 정도를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량한 부동산을 팔아버리니까 매출액도 30% 급감을 했고 이렇게 법원 기업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요점은 우리가 기업을 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 그럼 부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 놔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율도 계속 82% 확률로 오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과거에 1달러에 1,000원을 하던 것이 지금 1달러를 사려면 1,500원을 줘야 됩니다. 환율의 상승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지금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큰 손들의 움직임이 달러,
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중에서 어디로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76%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가장 빠른 방법은 강남 아파트에 당첨이 되라. 그죠? 한강 이남에 지금 32평 기준으로 원밸리 아파트가 지난달에 6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가는 19억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아파트 당첨되면 차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과제로 줍니다. 청약통장 가입하기 가장 큰 숙제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약 가입 시기 15년을 본인이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약통장을 가입 안 했다 그러면 15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살이 되면 청약통장의 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그 15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15년을 넣어야 되니까 30살 되면 걔가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당첨되려면 청약 가입 기간 만점 받아야 되고 무주택 15년 돼야지 만점 받습니다. 빨리 두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15살이 되면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자들은 가장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내리게 되면 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보통 집에 50%에서 9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현상 유지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76%가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 지역에 있는 빌딩부터 해서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한국의 아파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주식과 부동산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평균 89% 확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은 상승합니다. 저희 세종대학교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고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같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공급을 안 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00% 올랐는데요. 항상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집값을 많이 올려줍니다. 오히려 이제 보수 우파가 집권했을 때보다 민주당 집권했을 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집을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의 공급이 2025년, 2026년 예년에 공급하던 아파트에 비해서 한 50%, 70%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럼 올 하반기는 부동산이 다시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에 집을 가진 사람이 5대5입니다. 안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이 5대5고, 우리 국민들의 75%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평균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은 15년, 일반 평지는 5년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품입니다. 결론은 큰 자산가들은 강남 아파트, 강남 서울의 한강 이남의 아파트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 또한 금도 보니까 한 8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죠? 금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달러 자산이다. 달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상향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모아라. 저는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25%를 1등 주식에 사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으면 여유가 한 25%니까 만약에 한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25%니까 100만 원 중에 95만 원은 애플을 사고 5만 원은 삼성전자를 사라는 겁니다. 그죠? 한국과 미국의 비율이 60대 1.5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부자들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은 좀 부자들이나 대형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자들이나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전략이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말씀드리면 제가 부동산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제가 2023년입니다. 2022년, 2023년 둔촌주공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5,000세대 대거 미분양이 났는데요. 6배를 추가 모집했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 둔촌주공 계약을 해야 되냐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돈만 들고 가면 예비순위 6배까지 다 청약이 됐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 90%가 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까지 다 계약이 됐다. 그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90% 확률로 계속 상승한다. 그죠? 이거 KB 부동산 전망입니다. KB 부동산도 계속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집값이 오르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다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지하철 종점이 좋습니다. 5호선, 제가 살고 있는 거여, 마천, 오금, 하남, 가밀 다 그런데 5호선 종점입니다. 그다음 9호선 종점입니다. 버스 종점을 찾으시라. 그죠? 가급적이면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좋습니다. 둔촌주공 당연히 계약금이 분양 가격의 20%입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6억짜리 18평을 분양받은 사람 1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6억에 분양했던 18평은 한 10억 정도를 훨씬 넘었고 모든 것이 2배가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자산이 없거나 30억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자기 투자금 분양가의 2배 정도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직 부자가 안 됐다 이러면 부자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다른 전략이다.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이게 미분양이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불과 그것도 2년 전의 일입니다. 앞으로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 이남의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년 세대주가 되고 15년 청약 통장을 넣어야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차근차근 준비해라. 우리 자녀 15살 되면 통장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월급 받으면 25%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십시오.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게 아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빠르다. 지난 30년 기준으로 애플은 한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애플은 한 주가 200주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애플은 현재 한 $200 정도 되는데요. 400달러가 되면 또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지금 애플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재구매율도 80%입니다. 매년 100조 원 흑자를 내는 것이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지금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그럼 좀 금 투자에 집중을 좀 해야 될까요? 또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도 금 투자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세계 저는 요점은 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다. 내가 급여를 받으면 한 10% 정도는 금에 하는 것도 좋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하면 좋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현재 1%가 금입니다. 이제 뭐 4천억 달러 중에 한 1% 정도만 이제 금을 가지고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75% 확률로 매년 오릅니다. 장기적으로도 계속 금은 오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한 60% 정도 됩니다. 금으로 결제되는 것은 달러가 불안해지면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남미에 가면 금으로 버스를 탑니다. 금 1g으로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금 한 돈이 한 7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금 한 돈은 3.75g, 4g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 돌반지 하면 5만 원짜리 내가 하나 해주고 했는데요. 제가 대학 졸업하던 94년도에 돌반지가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계속 오른다. 제가 94년도 현대정권에 입사할 때가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현재 종합주가지수 2500이니까 종합주가지수 2배 올랐습니다. 2.5배. 엄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 IMF 때 2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25억이니까 12배 올랐고,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액면 분할 되기 전에 합치면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 올랐고, 같은 기간에 애플이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금도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별 종목, 삼성전자, 엄마 아파트, 애플, 금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가 이제 출시되면서 많은 이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됐고, 미국에서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자산 비축 발언을 또 했었고요. 또 각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요점은 자기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해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데요. 전 세계 가상화폐는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한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트럼프 집권 초에 우리가 한 1억 6천만 원까지 갔다가 한 지금 20, 30%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25%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니까 가상자산도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2만 개가 되는 가상자산의 기축통화 역할이 비트코인이다. 미국이 종주국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큼은 저는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본인 자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자산의 여유 자금에 한 10% 정도 하는 것은 좋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개 중에 가상화폐 중에서 우리 한국에 거래되는 것은 한 3, 400개 정도 되고 있고, 일본에는 딱 5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게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가상화폐를 다 하지 마시고 내가 가상화폐 하고 싶다 이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입니다. 두 번째가 이더리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부터 해서 많은 가상화폐가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1등만 사라. 비트코인이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한국의 은행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1억짜리가 0원이 돼도 의심되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교환 가치라든지 그런 실질 가치 이런 게 좀 있다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의 한 10% 내외에 또 1등 주식만 해라. 1등 비트코인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게 부동산, 그리고 미국 1등 주식, 이게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등 주식 말고도 또 요즘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헬스케어, 방산 이런 것들이 좀 뜨거운데요. 요즘 좀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하면 좋을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느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1994년에 현대정권을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등 주식했던 게 SK텔레콤, 석유화학, 현대건설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한 2018년도 한 5년 전이죠. 신문 기사를 보다가 1조를 벌었다는 교수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교수가 된 이 사람은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받은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내주거나 블로그에 들어오면 그 기사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1조 부자의 비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기사가 나와 있고,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보내드리겠고요. 거기 보면 자기가 월급 받으면 25%를 무조건 국내 1등 주식만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하루에 두세 번씩 바뀌었대요. 그 당시에 1등은 석유화학, 우리은행, 조은행 이런 은행주, 그 다음에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포스코 이런 기업이었는데 본인이 지나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없어졌더라. 그 1등 기업도 현대건설 부도 한번 났었습니다. 1등 주식이었는데, 그다음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본인은 무조건 1등 주식만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된 기업이 2,600개입니다. 코스닥 거래소 기업이 2,600개, 코스닥 기업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약 한 3,800개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하고 매년 20개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한국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주가 조작에 가담이 되고 있고 재판을 받는 비용 10%밖에 안 됩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한 번당 50억씩 돈이 이익이 남기고 평균 감옥에 한 3년 정도 갔다 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한 10년 정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매년 주식에 대한 기고문도 쓰고 있고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공매도, 주가 조작, 현대 정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또 주식을 가르치고 있고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교수가 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제가 정권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이런 또 기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허용이 됐는데 주가 조작이 매년 이렇게 100건 가까이 일어나면서 한 50억씩 차익이 남기고 뭐 라더견 사태 이런 거 보면 20배씩 주가가 오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가총액 1등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50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500조나 시가총액이 된 것은 그만큼의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한 5,500조, 한 6,000조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도 6,000조 정도 됩니다. 좀 떨어졌지만 그렇다. 우리나라는 상하 한폭이 하루 30%지만 미국은 상하 한폭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에 90%씩도 하락하는 적이 있고 넷플릭스는 얼마 전에 하루에 한 50% 폭락한 적도 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요점은 미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미국을 주식을 투자합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이 이제 401k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런 미국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다 주식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키면 미국 국민들의 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주가를 부양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입사할 때 94년도에 종합주가지수 1000이었는데 30년인 오늘 현재 2025년 3월 현재 2500입니다. 한국은 종합주가지수 2.5배 올랐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미국은 같은 30년 동안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 S&P 기준입니다. 종합주가지수 미국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이라고 부르고 나스닥이라고 부르고 다우존스라고 부릅니다. 다우존스는 30개 우량한 기업만 모아놓은 거고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이 벤처기업 중심으로 된 기술주 중심이고 그다음 S&P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해서 우량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를 말합니다. 평균 미국은 30%씩 오르고 있습니다. 요점은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60대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한 주식이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조선, 방위산업 이런 거 굉장히 우량하지만 맨날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시가총액 1등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등과 한국의 1등을 하는 것이 좋고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의 한 10% 20% 정도는 조선, 방위산업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하나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거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또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배를 만들어 달라. 미국은 지금 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만 잘 만들어내고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조선업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은 조선업 1위입니다. 우리가 LNG, 군함, 특수선, 쇄빙선 전부 다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업도 아주 전망이 밝고 방위산업 수출고 지금 수주받은 게 한 1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위산업도 한국에 아주 큰 기대가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올해 들어서는 좀 상반기에 연초에 조금 좋다가 지금 좀 또 다시 좀 조정 국면인데 반면에 미국 주식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조금 계속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좀 기대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약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PPT에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기준금리, 주식을 오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준금리에 인합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고 우리나라 원래 예상은 금년도에 4.5, 내년에 3.5, 2.5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2.75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아주 많이 낮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현재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4.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만 내리게 되면 다시 주식은 크게 오를 것이다. 근데 미국에 원래 4번 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0.25를 4번씩. 그래서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는 저는 3.5까지 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주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경제 전망에 관련된 책입니다. 부자학.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책입니다. 트럼프의 집권,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제가 만들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거, 이런 겁니다. 외환 보유고입니다. 자, 요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체 뭐냐? 여기 한 10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값이라든지 종합주가지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행 이자입니다. CD 금리만 내리면 마이너스 0.9입니다. 반대로 내린다. 반대로 오른다는 겁니다. 은행의 이자만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낮은 이자를 피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75, 미국은 4.5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만 인하하게 되면 다시 또 크게 오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국민의 70%는 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월급의 25%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유가 되면 일시불로 완전히 그냥 처음에 다 사지 마시고 내가 주식 살 돈이 있다. 그러면 12번 정도 분산을 해서 차근차근 하시라. 그럼 지금은 주식가가 낮으니까 싸게 사는 것이고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면 또 좀 비싸게 사는 겁니다. 내가 적립식으로 매달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 12번을 분산해서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렸을 때는 싸게 사는 것이고 또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좀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년 이후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60세에 정년을 합니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년 이후에 내가 뭐 먹고 살 것이냐.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게 평균 한 100만 원, 1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 평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들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한 400 정도 됩니다. 내가 매달 한 4, 500 정도 받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는 생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량한 주식을 사라. 그죠? 미국과 한국을 꼭 함께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 그냥 시총 1위 주식을 사는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한국의 시가총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지난주에 다시 반등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는 5만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현재 2,500조 정도 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통신 장비 이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데 삼성전자 과거에 매년 50조씩 흑자를 냈었죠. 2024년도에는 뭐 한 5조 정도 흑자로 한 10%밖에 이자를 못 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에 한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워렌 버핏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본인이 애플 주식이 3억 주 있었는데 지금 1억 주를 팔았습니다. 그냥 2억 주만 가지고 있고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버커셔 해스웨이라고 하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이 생명보험 회사가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전체 자산의 50%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을 투자할 때 10년 이상 절대 팔지 않을 주식만 삽니다.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 투자기업 잘 사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애플같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등이고 사람들이 팔지 않을 것,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 코카콜라, 미국의 비자 카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구글에서 현재 시각으로 검색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달 본인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점은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애플을 1억 주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플을 한 3분의 1을 팔았습니다. 워낙에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고 팔았는 주식의 상당한 부분은 일본 주식을 또 하더라고요. 일본의 물산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뭐 따라하라는 게 아니다. 하여간 요점은 우리는 미국의 1등과 한국의 1등을 분산 투자하고 일본의 1등도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일본은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미국의 1등 한국의 1등, 일본의 1등 기업, 중국의 1등 기업, 중국은 아마 이제 알리바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제가 중국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죠? 제가 중국 얘기는 하지 않겠고,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고, 일본은 5%, 중국은 4%,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그냥 중국, 일본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국의 1등 애플, 한국의 1등 삼성전자 가장 쉽습니다. 95%는 미국, 애플, 5%는 삼성전자를 하고 저는 뭐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 무너지면 그 1등 주식을 바꿔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 1등이고 하이닉스가 아마 150조 정도 한 2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 엔솔 하이닉스였는데 제가 뭐 2등을 안 찾아봤는데 한 150조 정도 됩니다. 또 요점은 이렇게 1등 주식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한국에는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들 막 코스닥에 있는 뭐 이름도 없는 기업들 하지 마십시오.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기업들 하셔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다. 주가 조작이 매년 100개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500조짜리 애플 6,000조짜리 기업은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주식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좀 지금과 같은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이제 개미 투자자입니다. 뭐 저도 뭐 월급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 원칙 무조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워낙에 뭐 왔다 갔다 저 역시도 가벼운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의 1등 주식 애플,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를 산다는 그
그 원칙을 저도 어겼습니다. 정말 원칙을 지키기 어렵더라. 그러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에서 주식 1조 부자의 비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부자가 가장 되는 빠른 방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청약통장 가입해서 한강이나 아파트 분양받는 것.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매년 30만 명 들어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270만 명 정도 됩니다.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현재 88세인데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노인들 앞으로 이제 90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있다. 90세. 그다음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들어온다. 그다음에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이 한국에 현재 35%인데요. 앞으로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모자라는 겁니다.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90% 확률로 다시 오른다. 그래서 서울 중심, 제가 뭐 지방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어야 되겠고, 또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더 빨리 오른다. 그래서 뭐 일산 파주 저도 살아봤지만 그쪽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서는 한강 이남을 해라. 그죠? 한강 이남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하남, 가밀지구, 위례지구 보면 아직 지하철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5년 안에 하남, 가밀지구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종점 주변에 사면 제일 좋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에 제가 몇 번 나왔더니 막 김대중의 벤처 투자, 벤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기도 있다고요. 저는 네이버와 구글에 제 이름만 검색하면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공개되어 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대중의 벤더 투자 그 얘기에 그게 약속이 연 9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900%를 주는 데가 있나, 그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폰지 사기는 돌려막기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적금이자가 3%입니다. 여기에 300%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300% 주는 게 있을 수 없죠. 보니까 김대중의 밴드 투자는 보니까 우리 세종대학교 이름을 빗대서 세종투자교육 뭐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한 20-3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명의 투자자를 모은다, 뭐 900% 이자를 준다 이렇게 써놔서 전화를 제가 5통 정도 받았어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대요. 1억 보냈다, 3억 보냈다, 큰 돈을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다 사기입니다. 그죠? 제 말도 여러분들이 믿지 마시고 100% 그죠? 믿지 마시고 그냥 김대중 교수의 원칙은 1등 주식 투자, 미국과 한국,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30억이 커트라인이고 55억을 모으는 것이 한국의 1%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한다, 플랫폼은 투자한다고 해서 이렇게 돌려막기 사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저녁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봐야 됩니다. 요겁니다. 메이도프입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소 이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00조 원 이상 사기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거짓말을 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티를 만든 스티븐 스티벌그도 이 사람에게 투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는 것이고, 이 폰지 사기는 앞에 사람이 이자를 뒤에 사람의 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폰지 사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에 우리 개인들이 한 2천억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영증권, 뭐 정권회사에서 홈플러스가 설마 부도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천억 펀드를 팔고 총 투자금액 보니까 한 6천억이 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3% 이자를 주는데 홈플러스 채권은 6% 이자를 줬더라고요. 6% 이자를 주면서
한 달 안에 뭐 설마 부도 나겠냐 이렇게 하면서 팔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유통의 이마트 홈플러스 2위의 기업인 이 홈플러스가 지금 법정 회상을 신청했고 기업 회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2등 기업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내 스스로가 그 누구한테도 돈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죠?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빨리 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10만 원씩 넣어주고 돈이 있으면 매달 10만 원 넣어드리고 돈이 없으면 딱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자녀 네가 이제 직장 다니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낼 수가 있습니다. 15살이 가장 좋습니다. 15세부터 청약 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100권의 책을 봤습니다. 서점에 가서 10,000원, 20,000원 투자하는 것이 1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10,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성장하는 책이나 부자학책도 한번 사기 싫으면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시고 알라딘 가면 중고책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중고책이라도 사서 보시고 또 네이버나 블로그 김대중 교수 치면 제 뉴스와 블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100권의 재테크 책을 읽고 책을 쓴 것처럼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청약통장의 비밀, 청약통장은 지난 한 20년간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매년 바뀝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청약통장이 15세로 인하가 됐고요. 인정기간이. 이제 18세에서 15세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빨리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단순하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부동산 추세도 공부해야 되고 뭐 금융, 부동산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외도 이제 많이 가십시오. 그죠? 제가 여기에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신 분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 있죠. 우리가 무주택 세대주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전부 다 15년 이상 돼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점 계산입니다. 우리가 부양가족은 늘릴 수가 없지만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세대주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꼭 활용하셔라. 잘 봐두시고 둘 다 보시면 15년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앞으로 여행은 선진국이나 미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죠? 우리나라가 1년에 1,000만 명씩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수입 브랜드를 가져와서 창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 있는 속옷이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피트커피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피자를 가져오신 성신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신재 피자를 우리나라에 피자를 들여와서 오늘날 돈 한 3천억을 받고 다시 되팔았습니다. 이분이 내가 7만 원 가지고 피자를 창업했다 이렇게 쓴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먼저 그 기업 본사에 찾아가서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미국에 있는 새로운 브랜드 햄버거 많이 들어옵니다. 뭐 재벌 3세들이 파리 바게트가 이제 그 햄버거 가져왔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것.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기업이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바로 유니콘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 있는 것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산업입니다.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을 보고 본던 카피캣입니다. 그죠? 복사한 기업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한국의 4개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쿠팡이고 야놀자, 그 다음에 넥슨,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고 뭐 일본에 배 타고 가면 왕복 10만 원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배 타고도 가고 비행기 타고도 가는데요. 가서 가급적이면 베트남 후진국 가지 마시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좀 비용이 있더라도 일본은 뭐 그렇게 10만 원이면 왕복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저가 비행기 타면 그죠? 가서 이런 신산업을 배우고 오고 신산업을 한국에 가져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